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정보쇼 떠먹쇼입니다. 1986년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최근 놀라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베트남 증시. 베트남 투자가 돈이 될 상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 베트남 지수는 2025년 7월 25일 전고점 돌파 후 신고가 찍고 잠시 내렸다가 다시 올라 8월 7일 오늘도 또 신고가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그만 팔아야 하나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신고가를 찍었으니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정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는 IPO, 즉 기업 공개와 관련된 펀드로 연금 계좌에 조금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 고민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86년의 도이머이 개혁은 베트남 경제에 대한 혁신이었죠. 중앙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지향 시장 경제로의 생존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1990년 64억 7천만 불이었던 GDP를 2024년 4,763억 8천만 불로 73배로 키운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혁신을 멈추면 죽음이죠.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혁신 속편을 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의안 57호, 60호, 68호입니다. 정치국 결의 제57호는 과학기술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을 베트남의 빠르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입니다. 행정개혁 결의안 60호는 행정구역 통폐합을 시작으로 정부 효율성 증대, 행정비용 절감,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행정 간소화, 디지털 전환 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체제 개혁 결의안 68호는 민간 경제를 체제의 중심에 놓고 국가 운영 방식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이전부터 다양한 선언이 있었지만 성과가 성이 안 차니 더 박차를 가하는 듯한 양상입니다. 국가적으로 디지털화, 투명성 및 실시간 데이터 추적을 통해 정부와 행정조직의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현대화하고 인력과 자본의 확장에 의한 과거의 양적 성장 방식으로부터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질적 성장 모델로 전환하여 가치 창출 및 생산성에 있어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대략 뭐 하겠다는 것인지 알만합니다. 그럼 그 뒤로 진짜 뭘 했는지 한번 보죠. 전국 97% 이상의 공공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주민등록, 출생, 사망, 혼인신고 등 주요 데이터베이스가 디지털화되었다고 하네요. 또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이 구축돼서 국민과 기업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됐고요. 2024년 디지털 경제 매출이 4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 성장했답니다. GDP 대비 디지털 경제 비중은 18.3%에서 2025년 20.5%를 향해 빠르게 확대 중입니다. 대표적 토종 모바일 결제 및 금융 앱인 모모는 2,3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고 이 분야 슈퍼앱으로 성장 중입니다. 그 외 베트남의 많은 대형 ICT 기업들이 5G,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교육 등 디지털 플랫폼 개발과 확산을 위해 발바닥 땀나게 일하고 있는데 국가가 돈 벌라고 멍석 깔아주는데 놀고 있을 기업은 없겠죠. 베트남의 행정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60호 결의안의 목표입니다. 오랫동안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것이었죠. 정부 부처 및 기관을 축소하고 부처 간 기능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 감독 및 인허가를 담당했던 기획투자부가 해체되고 그 기능이 재정부로 이관되고 지방 차원에서도 투자 등록증 발급을 했던 기획투자국 기능도 재정국으로 이관되는 식으로 통합합니다. 지방행정도 성, 군, 읍면 3단계였던 체제를 군 단위를 없애버리고 성도 통합을 해서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합, 축소 등의 결과 공무원 수가 대폭 감소될 것이고 남은 공무원들에게는 급여를 대폭 올려줘서 급여가 너무 적어 뇌물 등 부조리가 많았던 관행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당 독재 국가인 만큼 이런 개혁은 결정만 하면 적어도 효과적인 수술은 즉시 실행할 수 있겠죠. 현재까지 실행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63개 성 및 직할시 행정구역을 34개로 거의 반띵했습니다. 굉장하죠.
정부 부처 수를 18개에서 14개로, 부처급 기관은 4개에서 3개로 줄였습니다. 약 10만 명 이상의 공공부문 인력 감축, 4,200여 성급 공공시설의 정리, 읍명 같은 기초행정단위도 약 만여 개에서 3,300여 개로 감축되고 인력과 시설이 재배치되었습니다. 또 군 현단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성 아래 읍면이 직속 배치됐습니다. 기존 군 현 청사는 병원, 학교 등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정개혁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경제체제 개혁 결의안 68호를 뒷받침하고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2025년 경제체제 개혁 결의안은 민간 경제 부분을 국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추진력으로 선언하고 그 위상을 근본적으로 높였습니다.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베트남에서 사업하기 쉽게 한다는 것인데 2025년까지 인허가 조건, 규정 준수 비용 및 행정 처리 시간을 30%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해 산업단지 토지의 최소 5%를 할당하고 5년간 임대료를 30% 감면한다. 기업 대출의 물리적인 담보 의존을 줄이고 현금 흐름, 생산 계획, 심지어 지적 재산과 같은 미래 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대출 신청을 평가한다. R&D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금 공제 200%의 인센티브를 준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로 인한 자본 이득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등 공산주의라고 보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한술 더 떠서 2030년까지 성장을 주도할 20대 글로벌 대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삼성, 현대 같은 한국의 재벌에서 영감을 얻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68호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25년 상반기 기준 국가 차원의 인허가, 신고, 행정비용 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 단순화되고 있으며 관할 기관 간 중복 절차 통폐합, 온라인 원스톱 시스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6월까지 신설기업 수도 증가하고 있고 민간 부문 투자 비중, 고용 비중도 상승 중이며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한 벤처캐피탈, 신용보증 제도 등이 구현되고 있고 빈그룹, FPT 등 일부 대형 민간 기업은 첨단 제조, 기술 개발, 해외 진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기반 행정 시스템 도입, 녹색 산업과 물류, 고부가가치 식품 등 전략 분야에 대한 지원도 시범 실시하는 등 정부 지원도 강화되고 있고요. 거시적으로는 2025년 상반기 7.5%의 경제 성장이 확인됐고 민간 부문 주도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도 늘고 있고 무역 수지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사회 간접 자본 민간 투자, 일자리 창출도 증가세고요. 제 생각에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민간 경제를 지원,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도움되는 것은 무엇이고 방해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나쁜 것 먼저 보죠. 노동 생산성과 인적 자원의 질적 한계를 들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보다 생산성이 나쁘다고 하고 숙련된 기술 인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과학기술, IT, 엔지니어링 등 첨단 분야 인재들은 페이와 복지가 좋은 미국, 일본, 호주, 한국,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 혹은 다국적 기업에 취업합니다. 산업 고도화의 대표적 장애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베트남 인재 귀국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류를 위한 인프라도 열악하고 물류 비용도 높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도로들을 직접 보면 답답해 보이긴 합니다. 경제 구조상 외국 기업이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벌을 키우고 싶어하는 게 이해가 되죠. 외부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비시장 경제로 인해 제재 대상이 되고 중국의 우회 수출 경유지로서 감시 대상이 되는 것, 주변의 국가들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도 155%로 아세안 5개국 포함 최고여서 외부 충격에 취약하죠. 또 기후변화로 직접적인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 강화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의 압력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내용도 보겠습니다. 강력한 정책 의지나 제도 개혁을 빼고 보더라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들로는 첫째,
2024년 디지털 경제의 GDP 비중은 18.3%로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했습니다. 또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0위, 인터넷 사용자 70%에서 보듯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고 이 점은 큰 강점이죠. 둘째, 1억이 육박하는 인구 중 MZ세대가 47.2% 차지할 만큼 젊은 나라입니다. 게다가 아직도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셋째, 2023년 세계 수출 순위 1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8위였고 24년에는 6위가 됐죠. 베트남 11위, 경쟁력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외부적으로는 차이나 플러스 원의 수혜를 잇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거대 기업들이 중국 외에 또 다른 곳에 차이나 말고 플러스 원 공장을 짓는데 그게 베트남, 인도입니다. 17개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큰 강점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메콩 DPO, 녹색 신용 및 지속 가능 금융 등 국제금융기구의 다양한 개발자금 지원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대나무 외교라 불리우는 외교 스탠스도 강점입니다. 굳세되에 치우치지 않고 유연하다는 의미죠. 이번에 미국과 20% 관세로 협상을 마무리했는데 우리나라보다 높긴 하지만 누구보다 빨랐죠. 러시아, 중국 등과도 정상외교를 하는 나라로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봅니다. 캐나다 35%, 멕시코 25%, 특히 브릭스의 브라질 50%, 인도 25%와 비교해도 준수하죠. 그런데 이런 내러티브로 베트남의 성공을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장점이라는 것도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어서 장점 몇 가지를 전적으로 믿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단점이라는 것도 어제 오늘 갑자기 베트남에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그런 약점을 견뎌내며 성장해왔죠. 일단은 숫자를 좀 봐야겠습니다. 문제는 성장률이겠죠. 베트남은 2024년에도 7.09%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명목 GDP로 보면 9.8% 커졌습니다. 베트남이 원하는 고소득 국가는 GNI를 기준으로 하니까 1인당 GNI, 즉 1인당 국민 총소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인당 GNI 역시 최근 평균 6.5%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성장한다면 2045년에는 충분히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6.5% 성장을 매년 이룰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죠. 평균 5.6% 성장이면 2045년에 고소득 국가가 됩니다. 5% 성장이라면 고소득 국가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2045년이면 현재보다 2.5배 이상 성장하는 거죠. 이번에는 버핏 지수를 한번 보죠. 베트남 시총은 2,530억 달러 정도고 2024년 기준 GDP가 4,763억 9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버핏 지수는 53 정도로 아직 60 아래에서 놀고 있죠. 버핏 지수 80 아래면 저평가라고 하는데 60도 안 된 상태군요. 그냥 저평가만 해소돼도 시총이 거의 2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리하죠. 강점도 있고 도전도 있습니다. 무자르듯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결의 후 베트남 정부는 즉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7.5% 성장을 보여주는 가운데 주가가 전고점을 넘었지만 버핏 지수 53으로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사회주의 지향 시장 경제인데 제 눈에는 그냥 자본주의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면 저는 적어도 지금은 홀드하고 추후에도 분할 매수를 하겠습니다. 대기업을 키우겠다는 의도를 봐서는 VN30 추정도 괜찮을 듯합니다. 강점과 취약점에 대해서는 향후 베트남의 경제를 해석할 때 활용하기 위한 상식 정도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공화국이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따르는 자본주의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지향이란 정치적 레토릭일 뿐이고 경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은 숨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즉 자본주의에 대한 투자라면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이 나라에 투자해 볼 만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베트남에 대해서 공유해 봤습니다. 결코 투자 권유가 아니며 공부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것 뿐입니다. 개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 그리고 그 결과는 각자의 책임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떠먹여주는 정보쇼 떠먹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